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장중 한때 5천을 넘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분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는 빨리 달성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여전히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 코스피 5천에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의 지분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분을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이야기로는 2,700 정도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직후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수가. 네. 그 뒤로 이제 작년 9월까지는 정책이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고 2,300에서 뭐 한 500까지만 올라왔을 텐데,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반도체에 대한 실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뒤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주로 실적이 주로 크게 끌고 오고 그다음에 정책이 같이 뒷받침하는 그런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까지는 그럼 정책과 입법이 좀 끌고 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정책, 어떤 입법이 좀 주요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제가 그 전에 PBR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면, 요즘 온 국민이 다 아실 텐데 주가에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이제 얼마냐 이런 거잖아요. 네. 청산 가치와 비슷한 PBR이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4년도 말에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이 PBR이 대한민국 코스피가 0.9였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5천을 전제로 하면 PBR이 1.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0.9에서 1.6까지는 상당히 좀 디스카운트 해소된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작년 0.9였을 때 신흥국 지수 평균이 약 1.84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0.9에서 더블링이 되면 코스피 5천 하면은 적어도 신흥국 평균만 따라가도 코스피 5천 된다라는 게 저희들 담론이었고, 그 당시에 선진국은 약 3.4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스피 5천 지금 시기에 다른 나라도 같이 변했기 때문에 신흥국 평균이 지금 2.2입니다. 선진국 지수 평균이 4.01이고요. 그러면 요 비교해 보면 0.9에서 1.6까지 올라오는 데는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해소됐지만 신흥국 평균까지를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아직 디스카운트가 다 해소된 건 아니다. 그다음 선진국 지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리아 프리미엄 이야기는 아니다. 한참 갈 길이 멀다. 다만 지금 짧은 시간에 거의 코스피가 2천 이상 증가된 것이니까 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는 시장에서 호응을 한 거죠. 그동안 1,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와 또는 그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맞다라고 호응을 했기 때문에 그게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지배구조 개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상법 개정 이야기하거나 배당수적 분리과세 등에 대한 논의나 또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중국 상장 문제는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주주에 대한 이제 환원 정책, 이걸 좀 더 집중해라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동네 제안됐던 일반적인 제안들이 이제 구현되는 과정에서 맞다라고 호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갈 길은 적어도 그 신흥국 지수 평균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편중돼 있는 것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 또는 이게 저희들이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스스로가 각 회사에 대해서 견적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영진이 스스로 변해야지 신뢰받는 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큰 분위기는 됐지만 아직 그 갈 길은 좀 더 멀다. 갈 길은 이제 그 먼데 좀 더 빨리 가려면 이제 길에 깔린 자갈도로 좀 치워야 되는 건데. 어제 저기 특위위원들하고 청와대 오찬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대통령이 그 3차 상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좀 자세히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3차 상법 개정이라는 게 그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을 만약에 하지 않겠다면은 주주총회에 물어라. 그래서 주주들이 이걸 더 보유할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결정하자. 이게 이제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안들이 발의됐고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법안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작년 12월 달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까지 미루었으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 보기에는
왜 이렇게 늦어? 예. 이런 비판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서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인식 공유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하자라는 정도의 서로 의견들을 좀 나눴습니다. 왜 이게 기묘하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의 거품들이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정상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숫자가 너무 과다하면 그런 건데 중복 상장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중복 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계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하나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모회사만 상장하면 되고 자회사 상장을 절제하는 게 이제 미국 같은데 그런 관행들인데 우리는 이제 중복 상장 동에 거품이 생기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미발행 주식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도 돈을 받으면서 그 주식이 돌아다니는 건데 네. 회사 돈으로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그럼 미발행 주식인 거죠. 그러면 그건 발행 주식 총수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속아가지 않고 계속 없애지 않으니까 이 회사의 그 각 주식의 가치가 계속 거품이 끼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자. 그리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자사주를 갖고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 특수관계인에게 좀 더 저가로 이러면서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이 이제 왜곡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예. 그래서 자사주제도를 개선하자는 비판들이 이제 제도 개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입법화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효과를 발생시킬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지금 계속 그 어떤 이게 1% 효과가 나냐, 10% 효과가 나냐, 주가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치나 정책이 가격을 몇 프로 딱 이렇게 특정해서 바꾸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시장에 주는 일관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친다라는 그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속에서 시장이 갖고 있는 잠재적 에너지가 표출되면서 성장되고 정상화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PBR 0.9에서 1.8, 2.2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시도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겠다. 뒤통수 안 맞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몇 가지 의제 설정들이 있는데 네. 이미 시장에서 문제제기했던 충실 의무나 집중투표제 그리고 자사주제를 논의하는 거고 이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또 부족한 또 다른 이슈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소통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면 정상화로 쭉 갈 거라고 보고 지금 결절점에 자사주 제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국회 논의 내지 그 입법 처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데 대해서는 질타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자고 합니다. 작년에도 12월 달에 이제 뭐 필리버스터도 있었고, 또 이러저러한 정책 이슈들 때문에 이게 이제 우선순위 좀 밀린 거 아닌가 싶고. 야당이 좀, 야당하고 좀 의견차가 있나요, 혹시? 일단 반대를 했었고, 또 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단식 때문에 법안 상정 자체 상임위가 다 스탑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왕에 이건 국정과제로 주요하게 했던 의제이기 때문에 네. 좀 합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3차 상법 개정 말고 또 혹시 추가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입법 과제가 있을까요? 작년 가을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게 다 스탑돼 있습니다. 예. 정무위의 법안인데 예. 합병 분할 또는 이 중복상장 등에 관련된 또는 의무 공개 매수에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정무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올해 1년 내내 네. 그런 목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을 많이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은 필요한 만큼만 바꾸면 되는 거고 네. 지금은 충실 의무라고 하는 제도가 제대로 시장에서 안착이 되는 것에 대한 과정 관리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이 제대로 경영진을 감시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스튜어디시 코드인데 이것들이 올 여름까지는 좀 더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시 감독한 시스템을 네. 금융감독이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소통하면서 문화를 좀 바꿔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공시제도 개선과 함께 이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학개미들의 유턴을 유인하는 그 방책도 혹시 좀 추가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서학개미가 이쪽으로 유턴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 한두 개 갖고 막 답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가 성장 가능성 있는 시장, 투명한 시장, 수익성 있는 시장이면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저는 표현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국장 탈출은 진흥순, 박스피 이런 표현 속에서 갖고 있는 냉소가 있었고 네네. 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지나면서부터 한국 시장 뭔가 변하나 싶으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작년 6월달, 7월달, 8월달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네. 9월달 되면서부터는 한국 시장은 적어도 이 디스카운트 해소를 해서 일관된 노력을 할 것 같아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면서 예. 그 뒤로 실적이 반영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서학개미를 가셨던 분들도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장 투자가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 즉 서학개미가 국내와 미국을 분산 투자를 하든지 예. 적절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지 상식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소해내면 네. 그럼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봅니다. 뭐 수익률이 올라가면 뭐 오지 말라게도 오겠죠. 그거는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형식을 갖고 어떤 제도를 고치면 바로 온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제일 중요한 거다. 예, 물론. 라고 보고 그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견인한 측면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 이제 실적으로 견인했던 것도 사실은 근데 종목이 좀 너무 제한돼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한계다라는 맞습니다.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뭐 같은 진단이고요. 근데 지금 모든 그 회사들이 다 동시에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2,600개, 700개 정도의 상장회사 중에서 네. 약 800개, 900개 또는 뭐 숫자에 따라서 1,000개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번 돈으로 이자를 못 갚아요. 예. 그러면 이 기업들이 끌어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장이라고 표현되거나 급격한 상승장 속에서도 주가가 상승된 그 회사들이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건 회사마다의 특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특성을 어떻게 볼 거냐. 회사가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면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또 지배구조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올라가는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투자자들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대기업들은 이 국면 속에서 자사주를 직접 자발적으로 수강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투자하면 뒤통수 맞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장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 투자자들이 거기에 집중되는 건데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면 저는 투자자들이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능력이 자본시장의 기능이라고 보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5천 돌파가 이제 사실 속도가 엄청 빨랐잖아요. 예. 여기에서 오는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거품이 아니야 이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늘 질문을 3천부터 해서 계속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애널리스트나 이제 투자자들 만날 때마다 이게 지금 거품입니까? 작년에 3천부터 해서 쭉 질문할 때 한 4천까지는 정책적으로 디스카운트 해소되면은 유지되는 거 아니냐고 했었고 5천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봤는데 지금 반도체 실적이 워낙 기대 이상이어서 끌어온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즉 투명한 시장, 믿을 수 있는 시장, 뒤통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은 이 하방 경직성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저희들은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뒤통수치는 행태들을 그때그때 제거해내는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더 이상 하방 경직성이 좀 있어서 폭락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결국에 가장 그 생산적 기업, 혁신적 기업들에게 돈이 가는 게 포인트인데 그게 생산적 금융이고. 근데 그런 기업들의 발굴 기능들을 자본시장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산업 정책과 연관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 중심으로 돈이 돌아가면서 자본시장이 지속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담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그 투박한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연말에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는 될까라고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그리고 목표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지수 예측 안 하고요. 한 번도 안 했고요. 저희가 그 작년의 목표는 솔직히 3,309 정도였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그거였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고 올해도 1월 달에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민주당이 집권하든 누가 집권하든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앞으로 한 10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2014년도에 자본시장 밸류업정 시작을 해갖고 10년 동안 3배가 됐습니다. 일관된 정책이 있었던 거죠. 세금 정책이 아니라 코퍼트 가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고 스튜어디 코드 중심으로 해서 공시제도 개선하면서 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1년 했습니다.
앞으로 한 9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가도록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만 믿지 말고 같이 개입하고 같이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적어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은 우리가 일관되게 해보려고 노력해보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끝내 이제 의원님은 에드벌룬 경계령을 유지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그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기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